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림에 딱 띄워드린 요 내용이거든요. 억만장자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상당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버핏식 투자 이제 안 먹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하워드 막스가 누구냐? 요분이 바로 하워드 막스라는 이분인데요. 개인 재산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조 정도 되고 미국 돈으로 하면은 22억 달러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워드 막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140조 원 규모의 오크트리 캐피탈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1990년대부터 오크트리 캐피탈의 투자자들한테 메모를 보냈다고 해요. 이제 해당 메모는 요 워렌 버핏 형님도 이 메모를 받아본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메일함에 만약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있으면은 나는 다른 메일을 전부 다 제치고 먼저 본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서 하워드 막스 형을 한번 띄워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막스 형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메모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버핏 형이 들으면 조금 짜증날 만한 이런 얘기긴 한데, 하워드 막스에게 이런 질문이 많이 온다는 거죠. 요즘 성장주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가치 투자 종목을 투자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투자 메일에서 하워드 막스는 이런 메모를 보냈다는 거죠. 과거에 버핏과 그리고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로 이름을 날리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아주 많이 변해서 그런 가치 투자 방식은 안 통한다, 이렇게 대놓고 깠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코드만으로 이루어진 상품을 팔아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의 무한대로 시장을 확장하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주식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음식점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테이블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먹고 떠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마진이 높은 상품을 파는 게 바로 과거에 뭐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다가 제품을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올리고 소비자들이 그거를 확인한다 그럼 24시간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시장이 확장되는 이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용도 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요즘에 이런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수많은 정보를 지금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기 힘든 시대이고, 그런 종목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잘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워렌 버핏을 뭐 욕보이려고, 워렌 버핏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오늘 들을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시대의 변화와 우리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월 1일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 대해서 제가 쉽게 하나하나 요점만 풀어드릴 거고, 여기에 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유와 미래의 전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대형주에 대한 투자와 중견 또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로 구분이 되고요. 각각의 투자 방식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예전부터 이 대형주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 정보를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뭔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은 뉴스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봐도 웬만한 건 해결이 됐죠. 근데 반면에 중견,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적이 하락한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면은 커버하고 리포트를 써준 애널리스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하거나 탐방에 가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상당수 우리나라의 중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주요 부품이나 장비 아니면 뭐 소재 등을 납품하는 것이 주요 사업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이라면 스마트폰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관련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적자거나 상당히 떨어졌던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 대기업에 그러니까 납품하는 전방산업이라고 하죠. 이 대기업의 스마트폰 업황이 두문화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중견 중소기업의 매출은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조금씩 더 오히려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주가도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를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던 밸류 트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먹을 기관이나 아니면 좀 잘하는 개인들은 이미 다 해먹고 나온 상황에서 초보 개인들이 단순히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싸냐 이걸 판단하는 기본 과거의 가치 투자와 유사한 이 PER이라는
그러니까 PER이 너무 낮다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 상투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좀 이 부분의 이해가 쉬울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판매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20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확 팔리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이렇게 판매량이 조금씩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사고 바꾼 사람은 거의 다 바꾼 경우가 많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갤럭시 20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는 점점 이렇게 가격이 다운이 빨리 돼요. 생각보다 몇 달 지나면은 확 다운이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 아이폰이 출시되고 뭐 경쟁사들에서 제품이 출시되니까 자기한테 할당된 뭐 몇 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팔아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관련된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 부품사, 중견 중소기업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CR이라고 하죠.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오고요. 어쨌든 판매가 잘 되니까 이런 중견 중소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서 뉴스에는 뭐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안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낮아지고 어차피 영업이익은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니까 PER이 상당히 낮아져요. 이때 기관이나 주식시장에 오래 투자했던 경험자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초보자, 투자 경험이 낮은 분들은 이런 기업들 사상 최대 실적도 나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매출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PER이 굉장히 낮네 뭐 하면서 무슨 과거의 마법 공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 주가가 살짝 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뭐 갑자기 아이폰이 이제 그때 딱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갤럭시 S20의 판매량이 확실히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부품사에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갤럭시 S20 요거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중소기업의 매출도 이제 확실히 떨어지고요. 영업이익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뉴스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면서 주가가 확 곤두박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뭐 대기업의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비 아니면 소재를 납품하는 이런 중견 중소 협력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클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뭐 물론 지금 많은 그 부품업체라든가 협력업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다가 D램의 장비만 공급할 때 D램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의 실적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D램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뭐 낸드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적 변동성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하지만은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D램에 납품하는 장비의 마진이 가장 좋고 뭐 그 다음에 낸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이런 장비에 뭐 이런 식으로 마진이 그 차이가 나거든요. 삼성전자의 D램에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제품 중에서 D램 사이클이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D램으로 납품하는 장비의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그때부터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사이클이 있는 이런 중견 중소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당장의 회사가 망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지금 투자 사이클이 지나가지고 관련된 장비나 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주가 없어서 힘든 이런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당장에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주가는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때 투자를 해야 되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게 되고 이제 주가는 오히려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잘 안 오르면서 PER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팔아야 된다. 이게 바로 협력업체죠.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런 협력업체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D램, 뭐 낸드,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디스플레이에도 같이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품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제품은 D램에 들어가는 제품이고 이게 마진율이 얼마고 이렇게 도해를 해봐야서 지금 핵심이 D램에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이 사이클을 그대로 타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게 쉽나요? 기업 탐방을 직접
옛날에는 기업 탐방을 개인들도 많이 받아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또 잘 안 받아주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진 실적은 기밀이라서 잘 안 밝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숨겨진 가치주를 발굴해내는 게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하워드 막스의 말이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내는 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만큼 과거의 워렌 버핏이라든가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기업 탐방을 열심히 한다든가 뭐 전화를 열심히 돌려서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내는 이런 시대의 투자보다는 모두 다 많이 알고 있는, 하지만은 거기 안에서 미래의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수익이 좀 더 결정된다,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하워드 막스의 말일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뭐 하워드 막스가 맞다 아니면 워렌 버핏이 맞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그 트렌드 자체를 어느 정도 변화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또 중견 중소기업을 여러분이 혹시 투자를 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린 밸류 트랩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요번에 판매가 되고 이게 잘 팔리면은 당연히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그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예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기하고 있다가 매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보면은 대부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뉴스가 나오게 되죠. 알고 보면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과 관계가 특정한 제품의 불량으로 틀어졌다던가, 아니면 제품의 테스트를 했더니 수율이 좀 낮아져서, 그러니까 완제품이 생산되는 이 비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예 납품을 요번 사이클에서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을 해가지고, 보통 뭐 삼성전자든 현대사든 이런 대기업들은 벤더사라고 그러죠. 제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를 뭐 2개 또는 3개 이렇게 여러 개로 늘리거든요. 하나의 벤더사였다가 2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서로 더 가격을 낮게 주는 회사에 수주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수주를 좀 받아도. 그래서 업황호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중에 좀 밝혀지게 되죠. 그럴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은 경우라면은 좀 미리 밝혀지는 경우가 많지만, 애널리스트가 없는 중견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회사의 사정을 미리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물려서 고생을 하거나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고생을 하든 아니면 이제 손실 보고 손절을 하든 그런 상황에 놓여야 되는 거. 그런 중견 중소기업을 투자할 때는 어차피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에 있는 뭐 펀드가 투자하는 데는 한도가 있죠. 투자 금액에 대한 한도도 있고 비율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과 개인이 과거에 많이 투자했었는데, 그 개인 중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은 전업 투자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탐방을 갈 수도 있고 전화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이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견 중소기업,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뭐 기업 분석 열심히 하고 전화도 열심히 돌리고 탐방도 자주 가서 다른 투자자들이 모르는, 어떻게 보면 또 기관들도 탐방을 잘 안 오니까 여러 투자자들이 모르는 이 기업이 갑자기 대기업으로 붐이 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판매량이 증가할 만한 이런 정보를 알아내면은 그때는 정말 숨겨진 가치주를 발굴해내는 거고, 그때는 이제 투자를 하면은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생업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그런 걸 알아내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예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을 찾으면은 뭐 온라인에 카페 같은 데다가 막 자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쓰고 분석 자료를 이만큼 막 써놓죠.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따라 사고 하다 보면은 자기는 요 아래서 매수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뭐 일정 부분 그때 자기는 매도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러면서 막 숫자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스터디 카페라든가 스터디 모임 같은 데다가 쫙 퍼뜨리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뭐 분석하고 하면서 이제 주가를 띄워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잡혀가죠. 네, 그런 게 불공정 거래 행위, 뭐 시세 조정 이래서 금감원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근데 개인들이 또 요새는 또 금감원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리 선침해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깜빵을 가든 뭐 4배로 변상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가 보유했다 이런 얘기도 안 써놓고 전업 투자자들이 이렇게 레포트를 쫙 올린다던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잘 통했고 그렇게 했던 일이 굉장히 좀 있긴 있었죠. 그건 이제 금감원에서 내는 이런 보도자료 같은 거 보시면은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근데 하워드 막스 형의 말처럼 정말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을 해서 진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아니면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각 분야의 전문가 있죠. 뭐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형주라 그러죠.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좀 쉽게 풀어주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나 바이사이드에 있던 이런 사람들의 기관 투자자라 그러죠. 이런 분들의 전유물에 가깝던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지금은 그냥 유튜브만 잘 찾아봐도 개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과 기관의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아직도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거나 보고서를 내지 않는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끼리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개인과 전업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한 세력들 간의 정보 비대칭이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생업이 있거나 직장에 다녀서 무슨 뭐 기업 탐방도 가기 쉽지 않고 정보를 찾기 어려운 이런 중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정보 측면에서, 정보 획득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요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제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처럼 이렇게 글로벌한 대형주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저같이 이제 투자 관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이제 저는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정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의 무슨 비공개 정보를 알아내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탐방 갔다 왔냐, 좋은 정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도 이제 운영하는 카페가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과거 뭐 5년, 10년 전에만 해도 이제 탐방 갔다 와서 이런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뭐 그런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뭐 대형주를 좀 많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대기업으로 이렇게 분석을 더 많이 해드리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많이 갖고 가라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런 중소형주에 탐방 갔다 왔냐, 탐방 갔다 와 달라 이런 분들은 많이 없고, 최근에 상담하시는 개인분들도 대부분 대형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아니면 미국 주식이라든가. 그래서 뭐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뭐 비전, 아니면은 우리들이 좀 재무적인 사항 이런 정도는 대부분 또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최근 한 5년, 7년 전부터 상담하거나 아니면 관리해드리는 분들한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흥국 아니면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 ETF라든가 이렇게 펀드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많이 투자시켜드렸고, 중견 중소기업가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는 어쨌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메자닌 펀드라 그래요. 이런 기업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거를 발행시켜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은 수익을 그대로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채권 원리금을 받는 이런 방식의 메자닌 투자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불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메자닌 펀드 쪽으로 중견 중소기업 투자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 초창기 영상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의 ETF나 펀드 갖고 하고, 나머지는 메자닌에, 이렇게 중견 중소기업은 메자닌에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제 유튜브 초창기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지금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번 주식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갔다가 한번 폭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어떤 슈퍼겜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나서 내가 중소형주로 뭐 투자해서 이렇게 많이 벌었네,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나면 또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도 한번 슈퍼겜이 돼보자 해서 다시 또 뭐 중소형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과거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치주와 이제 성장주 이런 어떤 종목이 더 주가가 많이 오르냐 이런 구간을 봤더니 이 10개의 구간 중에서는 3개의 구간만 이 가치주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가치주라 그래서 그 보는 개념이 틀리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를 말하는데, 네,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 네, 그런 구간에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가고, 또 최고로 많이 올라서 대형주에 투자하던 기관들이 이제 여기 너무 고평가됐다 생각해서 이제 중소형주로 좀 조금의 자금을 이동하면서, 그때 이제 막판에 한번 중소형주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뭐 이런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간이 10이라면, 상승 구간이 10이라면 그 중에 7이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가 많이 가고, 3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가치주가 3의 구간에서는 움직였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보고 글로벌한 기업 아니면은 해자가 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쿼니티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이런 양적 완화를 계속 하면은 우리 같은 신흥국이라든가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의 달러를 계속 찍어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시니어리지라 그래요. 발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내는 거가 해자거든요.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해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미국은 갖고 있고, 그렇다면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미국에 투자하는 이런 개인들의 진화가 저는 뭐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애기 소리 들리죠? 지금 애기가 제 목소리 들리면 아빠 이름 밖에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이 시간쯤 되면 두드리지 마. 지금 이게 또 실시간 라이브의 또 매력이죠. 자, 저와 같이 이렇게 시장 상황을 계속 짚어드리는 것을 이렇게 업으로 좀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라진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흐름을 설명드린다. 특히 이렇게 대형주를 투자한다거나 뭐 성장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뛰어내릴까, 이 부분이죠. 경기의 흐름을 먼저 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특히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라가는 것만큼 경기가 둔화될 때는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을 많이 설명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삼성전자처럼 이런 대형주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가 둔화될 때는 떨어지는 종목들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러게 보니까 경기의 큰 흐름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봐야지 금융위기를 피하고 뭐 하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물론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폭락 이런 거는 못 맞추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이 사이클이죠. 설비 투자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대적인 가치가 어디가 더 높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든가 머니 무브에 의한 뭐 이런 자금의 흐름 같은 것들은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같이 이렇게 시장을 짚어드리는 걸 업으로 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경기의 큰 거시적인 경제, 그 다음에 어떤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다. 이렇게 저는 제 카페가 있죠. 제 10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글을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걸 그냥 유튜브에다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 업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신다 하셔서 저도 계속 유튜브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서 뭐 성공하는 거더라고요. 제 고객님들만 이렇게 알려드린다, 빗장 걸어 잠그고 고객님들만 알려드린다 이랬을 때는 제가 고객이 몇 분 안 됐다가 그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놨을 때 카페가 확 성장하더라고요. 뭐 10,000명 이상 이렇게 성장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저도 좋아지고, 또 유튜브도 하면서 제가 뭐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을 짚어주는 내용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그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처음 슬로건이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먼저 공개를 하고 드리면은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돌아오는 게 참, 제가 뭐 지금 이제 40이지만 얼마 산 건 아니지만 또 그게 살아가는 이치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좀 이렇게 잡아드린다. 그래서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직접 뭔가 찾아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그거를 잡아드리는데,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딱히 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 걸로 때우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2월 1일에 딱 발표가 됐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1년 1월간의 자료가 2월 1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2021년 1월 대한민국 수출입 동향입니다. 요거를 보면 요 안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뭐 전망,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후행된 자료일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내는 뭐 이런 보도자료는 꼭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려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을 봐야 되는 이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출입 동향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과열인가 아니면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가, 요거를 알기 위해서죠. 만약에 과열인 것 같다 그러면은 한 절반이라도 이렇게 팔고